자, 사실은 공공외교의 원조는 미국입니다. 사실 미국이 전 세계 공공외교의 원조인데 왜 그러냐면 1, 2차 세계대전 후에 냉전시대가 벌어졌잖아요. 이때 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리전과 선전전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때 마침 그 1900년대 초기죠. 그때 기술혁명 속에 일어났는데 특히 라디오나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공공외교의 가장 대표적인 그 기관을 보면 VOA예요. Voice of America. 1942년에 설립이 되는데 초기에 독일어, 이태리어, 프랑스어, 영어로 4개 국어로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해서 미국의 자유주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된 거고 또 나가서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아시죠? 풀브라이트 장학기금을 통해서 장학 사업을 하는데 전 세계 37명의 각국 정상들이 이 장학금을 받아요. 그래서 이 장학금을 받은 노벨상을 받은 분이 59명이나 돼요. 이게 뭐냐면 타국의 장학금을 받은 분이 그 나라의 팬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 미국이 운영을 했고요. 또 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이라고 해서 아주 뭐 그 해외 각국의 리더들을 미국에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굴리는데 현재까지 23만 명의 전 세계 500명의 지도자가 여기 참여하는데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여기 수혜자의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망명을 오실 때 미국으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전두환 그때 어떤 군사정부 때죠. 암살을 두려워 해가지고 또 미국의 수많은 의원들이 같이 동행을 해줘요. 그렇게 된 뿌리는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초창에 담당했던 건 미국의 CIA입니다. 근데 그 CIA에 대한 어쨌든 그 이 안 좋은 그림자적인 그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그 투명한 정보 캠페인을 그 모토로 1953년에 미국 공보처가 이게 생기고 이때 1965년에 내 시대의 어떤 이때 당시만 해도 공공외교는 선전이라 하고 비슷하게 이게 그 연관이 됐었는데 이런 부정적인 용어를 쇄신할 목적으로 공공외교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이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용을 해요. 1965년은 이때 그 84학번 뱀띠들 해인데요. 다들 이때 아주 중요한 그 공공외교의 원년이라고도 사실은 그러니까 용어의 원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지요. 그리고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됩니다. 급격하게 냉전 체제가 붕괴가 되고 이제 미국의 세계 유일 패권국은 미국만 남아서 단극 체제로 변합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더 이상 이런 거는 필요 없겠다. 뭐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규모나 역할을 축소하겠다. 그래서 1999년에 미국 공보처를 폐지하면서 국무부로 통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1년이죠. 9.11 테러가 나타나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우리를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테러가 미국 내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어떻게 미국의 이미지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들이 자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나. 그래서 다시금 공공외교를 재강화하는데 그래서 미국은 현재 공공외교는 핵심적인 외교 업무다. 그래서 미국 이익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공동체 외교를 매우 강조하고 있고요. 1년 예산만 1조 5천억, 4천 명의 공공외교 인력, 그리고 미국의 주요 대학, 남과주 주립대, 시라큐스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 등의 공공외교 학과가 운영되고 있어요. 센터나 학과가. 자, 그럼 다른 나라들 간단하게 지켜보겠습니다. 프랑스나 영국, 저머니 같은 경우 유럽 선진국들이요. 정말 오래된 공공외교 강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주로 언어와 문화를 전파하는데 노력을 하고 주로 문화원을 많이 이용을 해요. 알리앙제 프랑세즈 아주 유명하죠. 브리티시 카운슬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게 하죠. 근데 저희가 관심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우리의 주변국. 일본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은
사실은 2차 대전의 전범입니다. 전범국인데 그 역사의 그 죄가를 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 자기 일본의 그 국가 이미지 모토도 쿨 재팬이라고 해요. 우리가 쿨 재팬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인정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정말 못된 짓, 나쁜 짓 많이 했고 아직도 위안부 범죄, 전쟁 범죄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또 신사 참배를 하죠. 그 일본의 주요 정계 지도자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참 아직도 아쉬웠지만 일본은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 일본의 어떤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을 해나가는데 주로 이제 재팬 파운데이션이라고 들어보셨을 까요 1972년에 설립돼서 초기에 미국을 타켓으로 하는데 이제는 동남아 등 전 세계로 이제 그걸 확산해 나갑니다. 그래서 1991년에 일미센터, 2006년에 일중센터, 2014년에는 아시아센터를 설립해요. 그래서 공공외교의 외연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재단이 있죠. 사사가와 재단. 사사가와 재단을 통해서 지금 그 재팬 파운데이션이라는 일본 정부가 사실은 일본 이 공적인 이런 재단 말고도 민간 재단에서 일본의 공공외교 어쨌든 사용 예산은 거의 1조 1,2조가 넘는다는 그러한 그 판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일본은 돈이 있지만 우리는 국민이 있고 우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자, 중국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이 2009년 7월에 공공외교 원년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보다 1년 먼저 선포해요. 그리고 쌍방향 인문외교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공자학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 2004년에 대전에 가장 먼저 생깁니다. 그리고 한국에 총 23개의 공자학원이 있어요. 22개는 대학에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대학에 자라난 학생들한테 중국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바꿔놓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수많은 일본 장학금을 받고 유학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인들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일본의 호의적일 수밖에 없고 중국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또 학자들이나 많은 유학을 하신 분들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저도 오클라호마 주립대 MBA 할 때 뜻하지 않게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지금도 빚진 마음이에요. 언제든지 갚아야 됐다는 마음이 들듯이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재팬이나 차이나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저기는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점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국은 이제 또 이런 일들 때문에 미국하고 마찰도 많이 벌어지죠. 1대1로 사업. 실크로드 경제 벨트 보이시죠? 해양 실크로드 그리고 육지로 이어진 실크로드. 그러면서 중국을 다 연결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의 지금 그 어쨌든 패권 다툼의 하나의 요인도 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안 좋은 것도 있죠. 너무 심하게 공공외교를 왜곡되게 하는 부분이 동북공정. 얼마 전에 또 김치를 자기네들이 했다는 것처럼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처럼 또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나쁜 공공외교도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잘 봐야 될 나라들이 많은데 특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여기서는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많이 보셔야 되는데 디아스포라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토는 국민 각자가 외교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메시지는 이스라엘 국민을 통해서 알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Presenting Israel, Face of Israel 해서 특히 국내에서 일정 시간을 교육한 다음에 외국 대학에 가서 민간 외교관으로까지도 파견을 해요. 이스라엘의 핵심은 이스라엘 메시지 이스라엘 국민을 통해서 알린다는 거예요. 또 인도, 아르메니아 모두 다 디아스포라보 정부 부처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동포 청도 개설되어 있지 않고 재동포 재단 정도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동포부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아제르바이잔과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미국에 사실은
200만 이상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수많은 시위를 주도하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 이제 그 무기 체계 여러 이유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에게 전쟁에 패배해서 많은 또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르메니아인들도 이 나라의 역사 속에 어쨌든 그 터키와의 어쨌든 그 메카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 희생의 역사 속에 이 동포의 중요성을 아는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또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는 아주 또 중요한 나라, 인간안보, 인권, 환경, 난민 수용이라는 국제적인 이슈들을 주도하는 나라들이에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노벨상으로 유명하죠. 스웨덴에서 노벨상을 4개를 주나요?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하나를 주게 돼 있죠. 어쨌든 이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 노벨상으로, 그러니까 평화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가치, 창의성 이런 거에 아주 국가 이미지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이미지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한국이 왜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 한국 이미지를 보겠는데요.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다. 에서 다이내믹 코리아에서 이제 글로벌 코리아다. 그리고 경제 성장 이뤘죠. 한류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죠. 이런 엄청난 이미지가 국가 이미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단과 북한의 핵위협 등으로 인해서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나라예요. 두 가지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는 특히 이 자리에도 AAYC든 YC 그 차세대 우리 젊은 청소년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정말 새로운 국가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분단을 극복해서 평화의 브랜드화. 이걸 통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가져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피스 코리아 아니면 K-피스, K-드라마처럼 K-피스. 그래서 왜냐? 한국은 한국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 전 세계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이런 나라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 남았어요.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고 이 속에서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도움 주는 나라로 바꿔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 공공외교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2010년, 10년 전에 공공외교 원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무외교와 경제외교와 함께 외교의 3대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점법이 된 사건이 있는데 2016년에 공공외교법을 발효합니다. 그래서 이때 공공외교가 드디어 제도화되고 체계화가 되는데요. 2017년부터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이라는 게 세워지고요. 매년 공공외교 종합 시행계획이 생겨집니다. 올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공공외교에.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한국이 별로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랬지만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걸 합치면 공공외교 사업이 577개에 거의 4천억 가까이 이제 외교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외교위원회라는 것도 있어서요. 외교부 장관님이 아마 여기 그 위원장이시는 거 알고 있는데 외교부와 지자체와 민간단체와 다 이런 것들 합쳐서 이런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내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공공외교위원회가 있고요. 또 이 속에서 공공외교 아카데미도 있고 주요 공공외교 추진 기관으로서 코리아 파운데이션 국제교류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외교단이 출범이 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초보 단계다.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많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국민과 함께하고 동포와 함께하는 그런 공공외교로 이제 발돋움을 가는데 그런 국민 참여 공공외교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사실 1988년에 올림픽을 치렀죠. 2002년 월드컵을 치렀죠. 이때 이뤄진 자원봉사 행위로 어떻게 보면은 국민 참여 공공외교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차세대 공공외교, 그리고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국민 공공외교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속에서 또
재외동포 공공외교 지원 활동도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쪽에 많은 그 역량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자, 이제 보시면요. 2015년에 생겼나 이 단체가 포틀랜드사에서 2016년부터 소프트 파워 랭킹을 매기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소프트 파워 랭킹에 30위에 들어온 국가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 있죠? 우리나라가 사우스 코리아가 22위에서 2016년에 2019년에 19위로 올랐습니다. 굉장히 점프했어요. 아마 2020년은 코로나 방역의 엄청난 성공과 더불어서 또 K 드라마, K 스크린, 특히 또 K 그 BTS 그 K-팝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더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미하게 좀 보실 내용이 또 있어요. 2016년에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외교의 선도국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2016년에 1위의 국가였는데 보세요. 2017년, 18년, 19년에 5위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좀 이렇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데, 미국이 사실 전 세계의 모범 국가, 또 전 세계의 사실은 UN 구호 활동이나 많은 활동들에 가장 예산도 많이 쓰고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무역 협정에서 탈퇴하고 여러 가지 미국 우선주의 정책 우선 속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